네, 지난 시간에 영구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경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경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읽어보셨습니까? 시즌 1에서는 주로 주식과 부동산, 채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나왔던 것이 미국의 뮤니스라는 거예요. 이 뮤니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방정부에서 발행을 했다고 해서 이거 안전자산으로 보면 안 돼요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뮤니스는 발행되는 형태와 목적에 따라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을 이렇게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뮤니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금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금이 없다라는 말씀은 장부상으로도 이익으로 잡을 수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미국에 이미 이 채권에 투자를 했고 이자 수익이 있었다면 분명 프리텍스 인컴이라는 계정으로 일단 잡히게 돼요. 하지만 세무 목적은 다르다는 얘기죠. 세무 목적으로 따로 만든 현금 베이스의 장부에는 이 채권으로부터 나오는 이표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익으로 잡을 수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입금, 불산입, 처리가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이익이든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모든 이익에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그게 조세 형평에 맞죠. 그런데 뮤니스에는 세금이 원칙적으로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뮤니스로부터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익으로 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뮤니스에 투자를 했고 이 투자를 통해서 이자 수익으로만 약 $10,000의 이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이자가 포함된 이 회사 전체의 세전이익, 프리텍스 인컴은 약 $50,000가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전이익과 과세 수익의 차이 잊지 않으셨죠? 단순하게 세금을 내기 전의 이익을 우리는 세전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세전이익은 그럼 얼마요? 그대로 $50,000가 되죠. 하지만 과세소득은 뮤니스로부터 받은 $10,000가 빠진 $40,000가 과세소득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회사의 실효 법인세율이 30%라면 이 회사의 회계적인 세금은 $50,000 곱하기 30% 곱해서 $15,000가 맞아요. 회계적으로는.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뮤니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10,000에 해당되는 만큼은 분명히 회계적인 장부상으로는 세전이익, 프리텍스 인컴에 잡히더라도 세무 목적의 장부에서는 이미 그 이익에서는 빠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익으로 치지 않는다, 입금으로 불산입한다. 그래서 논 택서블, 입금 불산입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손금 불산입된 것은 나중에 복원되지 않는 영구적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가보죠. 만약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 금액이 있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익으로 치지 않습니다. 입금 불산입이 돼요. 왜 그럴까요?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회사에서 세금을 냈다는 얘기죠. 배당은 언제 줘요? 이것저것 이자 비용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낳는 네트 인컴, 당기 순이익에서 세금을 빼고 남은 돈을 배당으로 지불하죠. 배당 지불하고도 남는 것은 이제 주주 지분으로 이제 유보가 되고요. 만약에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또다시 세금을 부여한다면요. 그럼 여기서 세금 내고 여기서 또 한 번 내고 이중과세가 되죠. 그래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애시당초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이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익은 처음부터 이익금이 아니다라고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회계적으로는요. 이직이죠. 분명히 이득이 되어 있어요. 장부상에도. 하지만 과세소득으로는 잡히지 않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가보죠. 임원이 퇴직을 했을 때 일상적인 한도를 초과하는 실질적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잘못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느니 아니라 초과하느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미국은 전문 CEO 제도이죠. 우리나라처럼 로얄 패밀리가 전체 경영을 휘어잡고 있다면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몇 명이 작당할 수 있죠. 그래서 CEO의 퇴직금을 정말 황당한 수준으로 올려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도 자주 볼 수 있는 일이었죠. 금융 CEO들은 경영에 실패해서 실질적으로는 해고였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퇴직금을 받아서 챙겼거든요. 시장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비용이 생기게 되면 그 비용도 이월시킬 수 있어요. 캐리 포워드, 예전에 다 말씀을 드렸던 것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미 납부된 세금도 찾아올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캐리백, 캐리 포워드, 앞으로 낼 세금을 유보시킬 수도 있고 이미 낸 세금도 받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CEO에게 상식 이상의 퇴직금을 주고서 그걸 모두 비용 처리해버린다면 뭐 지들끼리 나눠 가질 수도 있겠죠. 어차피 세금으로 줄 돈에서 퇴직금을 주는 거니까 누이 좋고 회사에 별 문제도 없고 또 우리끼리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리를 막기 위해서 일반적인 상식 이상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손금으로 불산입 처리되고 역시 차후에는 조정이 없는 아주 영구적인 차이를 만들게 되죠. 자, 6번째, 일정한 기준을 넘는 접대비 역시 손금 불산이 됩니다. 이 기업에서는 언제나 접대비라는 것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근데 접대비라고 하는 게 얼마가 들었던 회계적으로 분명히 비용은 받긴 맞아요. 근데 이것도 한도가 없다면요. 악용될 소지가 있겠죠. 굳이 악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급행료 이런 것들 만연되게 되면 사회가 좀 혼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대비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를 두고 세법상 한도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서는 손실로 쳐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손금 불산입이 되고 영구적인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2월 결손금의 손금 산입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5년으로 돼 있고요. 5년으로 돼 있지만 상당히 많은 제한이 있죠. 근데 미국은 15년 동안, 무려 15년 동안 손실에 대해서 2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2월 결손금에 대해서는 실제로 회사로부터 나간 돈은 아니죠. 그런데요, 세법상으로 손실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과거의 손실을 이번 분기의 손실로 인정해 주게 되는 거니까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거죠. 요건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손금 처리가 되는 기간 동안 회사는 내실을 더 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손금 산입이 되고 나중에 조정되지 않는 아주 영구적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